즉 취득세 완화도 당시의 거래 절벽과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득세 완화 정책이 발표됐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어저께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됐었죠.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한 내용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미국이 금리 인상을 0.75를 했고 그래서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이죠. 10월 달에 0.5 정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0.5, 다음 달에도 또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 달에도 어떻게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한 0.25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PY님 짜증납니다. 예상은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짜증은 나죠. 자, 김민서님께서 3.5%까지 올해 오른다라고 하는데 라고 얘기한 거는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장이죠. 한국은행장이 최종금리 3.5%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말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 희생돼도 인상하겠다. 이제 너무 좀 자극적인 글귀라는 생각이 드는데 3.5% 정도 올라간다. 지금 현재 3%죠. 그러면 앞으로 0.5%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뭐 금리 3.5가 4.0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경기를 희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금리 인상 부분이 그렇게 크게 앞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3.5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앞으로 0.5, 그럼 이제 앞으로 0.25 정도씩 한 두 번 정도 올라가는 정도 수준?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경험했던 엄청난 충격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금리 부분이 올라가는 시기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남아 있죠. 경기 희생해도 인상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립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립서비스냐면 경기가 희생되면,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 과연 그것들을 그대로 버틸 수 있는 한국은행 쪽이라든지 또 정부가 그럴 수 있을까? 그거는 립서비스로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어차피 환율도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미국하고 금리차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금 유출도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길게 보게 되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금리 충격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최종금리가 3.5% 정도다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0.5 정도 되고 0.5 정도 된다면은 앞으로 0.25씩 올라가게 되면 한 두 번 정도 올라가는, 그러면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두 번 정도 올리는 정도 수준, 뭐 기껏해야 조금 더 기준을 좀 바꿔서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한 세 번 정도 올라가는 수준. 그렇다면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큰 그림으로 해보고요. 다만 연끌하신 분들은 조금 힘이 든 분들이 있겠죠. 연끌하신 분들은 좀 힘이 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연말쯤에 가산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정부가 또는 이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희생돼도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립서비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경기 희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죠. 또 반면에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은 분명히 연끌한 누군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힘이 들어서 물건을 던지는 상황이 올 테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제가 얼마 전이죠.
조선일보 트렌드쇼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도 동일한 내용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을 간다는 얘기는 곧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다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은 비슷하게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번 주 기사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특이하게 지난주, 지지난주 기사도 추가적으로 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있어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분명히 경기가 희생해도 금리를 인상하겠다.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기사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안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옆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년까지 입주 폭탄, 실거래가가 20% 하락한 수원 아파트 더 빠지나,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옥과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신문 기사로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집값 급등 열차였는데 하락기에 더 크게 떨어지는 재건축. 자,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역시 비슷한 형식이고요. 자, 그다음에 GTX 들어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뛰더니 송도나 별내 같은 곳 집주인들 어쩌나, 뭐 언론이 걱정해주는 일은 아니겠지만 요즘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있겠지만, 무주택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안 팔겠다. 그 다음에 세라도 받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를 하고 있어서 있는 상황은 있지만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방위적으로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얼마 전까지는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거래 절벽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집값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까 좀 전에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가 희생이 돼도, 경기가 침체가 돼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부의 생각은 또 다를 거라는 얘기죠.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가고 정부는 연착륙 대책을 만지작거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간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착륙 대책을 만지작하는데 요약본을 한번 볼까요? 원희룡 교통부 장관은 경착륙을 막겠다, 추가 대책을 예고한다고 하고 있고요. 건설업계들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의 선제 대책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야당 의원들조차도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머릿속에서 되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를 희생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이 정부 또 한쪽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 즉 극심한 주택거래 침체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니까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분양, 미입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곧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아까 한국은행 총재의 표현이 어느 정도는 지금 중요도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얘기지만, 이 내용 자체가 약간 립서비스에 가까운 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미입주, 미분양 속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한국은행 쪽하고, 그러니까 금융 쪽하고, 그 다음에 정부 쪽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의견 충돌이 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의견 충돌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정부의 입김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정부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금융당국이 양보하는 형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난 9개월 동안 한 번도 반대 없이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분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들을 신문기사로 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 금통위원 중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계속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비둘기파라고 그러죠. 비둘기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점차 금리 인상 속도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기서 얘기를 하셨는데, 취미생활님,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얘기가 있네요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물가 상승률도 높고 환율도 높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다시 반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한 녹색 기사가 주 전의 기사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번 주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미분양 우려에서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대출금리나 자재값들이 급등하니까 정부가 휘청이는 상황이 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건설업계들이 뭐 도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되게 불안해하고, 자, 이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에 기사 나온 걸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분양이 85%가 밀렸다. 청약대 기자는 희망 고문이다. 자, 그 다음에 미분양은 쌓이는데 10월달 분양 물량이 3배가 급증했다. 건설사 속내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분위기 되게 안 좋죠. 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흘러가면서 결국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미분양 부분이 쌓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약간의 그 기다림이 있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허가를 받았던 물량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냥 분양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이라는 게 건설사도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밀어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사 되게 힘들고요. 자, 거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미분양 부분이 발생되고는 있지만 인허가 받았던 일부 물량들 같은 경우는 건설사의 금융비용 때문에 물량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미분양이 또 늘어나게 되면 또 시장이 안 좋다는 분위기가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맨 아래 정부가 연착륙 대책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에다가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는 거래 절벽이다. 건설사자가 죽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무언가 집을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어느 정도는 거래 절벽이 해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사가 나옵니다. 역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녹색 부분이 지난 몇 주 동안 먼저 나왔던 기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작년에 부동산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가 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100조가 처음 넘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 거래 실종에 경기도 취득세 1조 2천억 원이 쭉 빠졌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6조 2천억 원 정도밖에 증설 안 됐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절벽에 경기도 세수가 비상이다라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번 주에도 이 기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에 지자체 취득세 쇼크가 나 있다. 서울만 1.3조다. 1조 3천억 원 정도가 증발됐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올 취득세, 경기는 마이너스 1.2조, 부산은 2천억 정도. 자, 최악 거래 절벽 때는 내년에 11조가 더 줄어들 것이다. 작년 처음에 100조가 넘었는데 11조가 줄어든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세수를 가지고 편성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뭐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취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왔냐? 취득세 완화 부분은 일단 가장 마지막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가 되더라도 그동안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취득세 완화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거고,
정말 많이 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약간 좀 변죽을 올리면서 나머지 괜찮은 것들을 풀어가면서 천천히 움직이게 될 거기 때문에 취득세 완화가 가장 마지막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거래 절벽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취득세 완화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즘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취득세 완화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실제 과거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요,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최근 내용이 아니에요. 2011년 3월 22일 날 발표되었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는 당시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11년이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부동산 시장이 2009년에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게 2009년 하반기입니다. 2009년 하반기 때부터 분위기가 살짝 안 좋아졌었고요. 자, 그러면서 2010년, 11년 3월 달 상반기에 3월 22일이죠. 그 당시 이제 322 대책이라고 불렀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한다. 2011년 말까지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즉 취득세 완화도 당시의 거래 절벽과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득세 완화 정책이 발표됐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들은 세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죠. 세수와 관련된 얘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 장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취득세 급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뉴스 기사를 갖다 검색을 하는데요. 뉴스 기사를 검색할 때 옵션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2011년 3월에 취득세 완화 정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2010년 정도 되겠죠? 2010년 정도에 한 1월 달쯤 놓고, 그쵸?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2010년 12월 달로 대충 만들어 놓고 조회를 하게 되면 재밌는 기사가 보이실 거예요. 경기도 가형재원 2010년 11월 기사입니다. 2020년 수감으로 뭐 급감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감소 얘기가 나오고요.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서 급감 얘기 나오고요. 서울시 취등록세 수익 급감, 자치구 재정 운영 비상하면서 2010년 9월 달 뭐 그러면서 장기 경기 침체, 지방세 징수 난항. 요즘도 경기 침체, 아까 보셨던 거 기사. 경기 침체에 용인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었죠. 지방세 징수가 난항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딱 나오고 있고, 지자체 쓸 곳 많은데 지방세 가을 거시지가 비상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됐느냐? 2011년 3월 달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완화 부분이 발표가 되었다는 거죠. 이상하다. 취득세 완화되면 돈을 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예 거래 절벽이라서 무엇이 안 되는 것보다는 아예 거치지 않는 것보다는 취득세 완화를 해서 거래라도 풀어가지고 무언가 취득세나 그 당시는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그 상황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취득세라든지 세금 부분을 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옛날 바로 2011년에도 그랬던 모습이 있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취득세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다주택자들한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무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지작거릴 거다.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다주택자들부터 먼저 해결해 주기보다는 무언가 실수요자들의 취득세 부분을 조금 더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뭐 다주택자분 중에서도 조금 뭐 개수가 적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뭔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라이브 하면서 이슈로 올렸던 취득세 완화 이슈, 이 수면 위로 올라올까 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부터 취득세 완화 얘기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과거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 질문이 하나가 몇 개가 있어서. 자, 뽀옥님, 취득세를 완화했는데 해제가 안 되는 조정지역은 호재 예상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양털소녀님은 그럼 취득세 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어떤 정책이 하나가 발표되면 그걸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뽀옹님 같은 경우는 취득세 완화를 했다. 자, 그러면 해제가 안 되는 조정적이 호재일까요? 라고 단순히 인과관계로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취득세를 완화를 했어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계속 눈여겨본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그쵸? 안 움직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파트 투자에 집중되어서 해오셨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그 당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호재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완화를 하고 무언가 또 다른 규제 완화가 이어졌는데 어떤 특정 지역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좋겠더라 라고 하는 몇 가지 인과관계가 같이 성립이 됐을 때 그 지역이 호재가 되는 거지 취득세 완화 자체가 호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2011년 3월 22일 자료잖아요. 2011년 3월 20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여러분들 상승장이라고 알고 있는 2016년, 17년, 18년 이때 이후 이전에 12, 13, 14 보통 한 3년 정도 보통 13년도에 바닥을 찍고 14년도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3년이란 기간 동안 취득세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뽀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를 완화했는데 다른 지역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에 넘어가는 인과관계죠. 지금은 시장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그러면 아파트 시장이 진짜 안 좋았나요? 그러면 취득세 완화된다고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다른 것들이 발생하는 인과관계들이 합쳐지면서 투자 대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자, 취득세 완화를 2011년에 합니다. 2011년 3월 달부터 하게 됐는데요. 이 시점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나타났던 시장의 이슈가 뭐냐면 그때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별로 좋지 않고 월세 가격들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타 등등. 자, 그런데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그때 전후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체킹하고 들어오지 않아서 기억은 나지 않은데 이때 다주택자 중과 부분이 좀 사라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취득세 완화가 됐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요. 이렇던 몇 가지 흔히 말하는 호재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발생되니까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딱 나타나고 찾았던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신 전세 갭 투자가 사람들한테 조금씩 요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받으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죠. 자,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15년 그 이후에 전세 갭 투자에 최전성기가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선 찾아옵니다. 즉 시장은 안 좋았는데 전세갭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게 취득세 완화잖아요. 취득세 완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거는 상승장에 봤던 모습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일 뿐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특정 규제 완화, 특정 이슈, 특정 상황, 특정 현상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그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는 걸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관찰하면서 글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양털소녀님, 그럼 취득세 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취득세 완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왜?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투자의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라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취득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요즘 같은 상황은 지방세수의 급감과 관련되고 거래 절벽과 관련됐기 때문에 어쨌든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풀어줄 수밖에 없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조정적 해제해도 좀 별로 움직이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결국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맨 밑에 아이후원님이 질문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왜 주임사는 안 푸는 걸까요? 취득세 완화보다는 먼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평상시에, 죄송해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주임사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기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번 나왔어요. 아마 그게 안 보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주임사와 관련돼서 아마 뭐 예를 들어서 TFT처럼 뭔가 조직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파트, 소형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주임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임사를 안 푸는 게 아니라 주임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효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푸는 게 아니라 시기를 보면서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먼저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저께죠, 화요일 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그 부익남님과 함께 부익남님의 방송 브런치에서 그 뉴스 기사와 그다음에 상담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때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질문이었는데 질문이 아닌 줄 알고 넘어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런 카페 쪽에다 올려주셨더라고요. 자, 올려주셔서 그 내용을 조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제가 있는 부지런 카페까지 올려주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을 올려주셨던 거 제가 조금 보고 또 이제 뉴스 기사를 또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이 있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어우, 젊은 분인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단하신 거죠? 자, 고덕신도시 평택 고덕에 24평 분양 당첨돼서 내년에 입주 예정. 자, 원래는 실입주하려고 계획했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고야 말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리고야 말았다? 자, 어쨌든 관련해서 양도세 2년 실거주 요건이 사라져서 실거주 이유가 없어질 뿐더러 뭐 삼성전자 공장 수요 증가, 금리 상승의 전세 위축, 월세 시장의 강세가 보여서 눈물을 머금고 24평 실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원투룸 월세를 살면서 제 아파트를 월세를 줄 계획인데 요새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봐서 내년쯤에 올해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생애 최초를 80%로 풀로 받아서 추가 자금으로 평택 삼성공장과 가까운 구축에 갭 투자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을 1, 2, 3으로 하셔가지고 80% 받아서 입지 좋은 비규제 지역 갭 투자. 자, 그 다음에 80% 주담대 받은 다음에 대출이자 내면서 투자할 곳에 대기. 또는 50% 주담대 받은 다음에 추가 공부해서 투자하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뭐 100%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도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면은요. 일단 20대 중반이라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장이 돌아가는 그 원칙, 원리 또는 어떤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24평의 분양 당첨이 됐죠. 근데 이제 입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월세를 내가 이제 본인이 월세 살 거니까 나머지 이제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조건은 이제 본인이 설정해 놓으셨는데 비규제 지역에 갭 투자냐, 뭐 투자할 곳을 대기하냐,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20대 중반 청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를 제가 느끼고 있냐면 지금 시장이요. 상승장이 진행되다가
상승장에서 정말로 쇠퇴장이 될지 또는 침체기로 빠질지 모르는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되게 복잡한 시장이 되었다면은 두 가지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그쵸? 그러면, 그리고 바뀌게 된다면 시장이 예전의 상승장하고 똑같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20대 중반에 우리 청년님께서 고민하신 내용이 전부 다 상승장에서 하는 투자 기술들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에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저는 24평 아파트 실입주를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내년에 입주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 상황까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뭐 금리 인상과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미리 결정을 해서 움직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은 잘하셨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는 되게 잘하셨는데 내년에 입주 예정인 그 시점 직전까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월세 주면서 내가 또 나은 걸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쇠퇴장이든 침체장이든 아니면 다시 회복해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지 간에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 좋죠. 구축에 갭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근데 만약에 반대 경우가 나타났을 때 그 포지션에서 본인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저는 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왜 그러냐면 지금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또는 조정이냐 되게 복잡한 이 상황에서 구축에 갭 투자를 한다. 월세를 주려고 한다. 지금 이게 보면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사람이 했던 투자 방법이거든요. 월세를 주고요. 또는 뭐 내가 월세 들어가고요. 그 돈으로 남는 돈으로 해서 구축으로 갭 투자를 하겠다. 뭐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승장에 계속 상승하는 시점에는 발전기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게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락장 또는 쇠퇴장이 오고서 움직임이 잘 안 이루어지는 장은요, 그냥 잘못하면 장기 보유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단 20대 중반 청년이신 여기 저희 쪽 카페의 명은 스터디롱님이신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과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월세로 하고 구축에 갭 투자를 한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전형적인 상승장의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투자 패턴이다.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금리 인상 제가 좀 전에 그랬습니다. 금리 인상 0.25라도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일어날 더 11월 달, 12월 달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대출을 적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 흔들리거나 조금 애매할 때는 기다리는 것도 좀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제가 그 만들었던 그 제 책에서 보시게 되면 뭐 침체장에는 무슨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회복할 때는 무슨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갭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침체장 후반부라고 적어 놓았을 겁니다. 왜 침체장 후반부에 그게 좋은 건지, 왜 그때 타이밍이 맞는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까운 구축에 갭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거는 모아니문 도와 같은 투자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중반의 청년이면은요,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많고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이유는 좀 없어 보인다. 상승장이 가장 최고조에 들었던 시점도 아닌데 조금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일단 내년 그 입주 직전까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그때 다시 제 카페라든지 저한테 질문이 가능하거나 또 제가 부인님의 브런치에서 계속 하고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그린님 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울 재개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진행이 아주 느리다고 하셨네요. 비과세 때문에 작년에 거주하던 집을 매도했습니다. 용인 수지라고 하셨네요. 취득세 때문에 실거주 매수집을 고민 중인데 혹시 완화가 되면 내년쯤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작년에 거주하던 집을 비과세 때문에 매도하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 재개발을 가지고 있다. 자, 서울 재개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취득세 때문에 실거주 집을 매수 고민 중이다. 실거주 집은요,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고요. 아마 작년에 거주한 집을 매도했으니까, 작년에 거주한 집을 매도했고, 용인 수지라고 하셨으니까, 작년에 조금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셨을 것 같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손해를 보거나 좀 뭐 답답한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거주 집은요, 어쨌든 엉덩이 붙이고 살고 있는 집은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를 그대로 용인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아마 영끌하신 분들 중에서 매수 물량들이 다시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화가 되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완화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내년쯤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좀 맞아 보여요. 그리고 내년쯤 매수하는 것이 딱 뭐 후년에 매수하는 것이 맞냐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일단 본인은 비싸게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좀 봅니다. 물론 해피그린님이 지금 재개발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진행이 아주 느린데 한 주택이라면 1주택이라면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취득세가 완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혹시 좀 다른 내용이었다면 밑에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저는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만 어떻게 싸게 사느냐에 관련된 부분이고, 얼마나 싸게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보통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30% 정도 떨어졌을 때가 그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전세가 받쳐주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그쪽쯤 되면은 이미 그때쯤 되면은 그 가격대에 산 사람들의 보유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이하 가격으로 팔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게 되면 아마 가격이 좀 더 떨어졌을 때, 그리고 본인이 보시기에 한 30% 정도 이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향 가득한 집님, 인천 조정대장 지역은 추가로 해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인천 집값이 거기만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 완화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부터 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를 해제했느냐? 얼마 전에 동두천이라든지, 이제 지방은 다 해제했고, 동두천이라든지, 그 밖에 뭐, 나머지 지역들, 갑자기 생각나는데, 파주, 뭐 이런 것들을 해제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곽 지역. 자, 그렇다면은, 정부 입장에선 그 다음에 해제될 수 있을 만한 곳들을 얘기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외곽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해제될까요?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시지 마셔야 될 게, 시장이 안 좋으면, 외곽부터 천천히 해제를 하고 들어와요. 해제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같이 계속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가장 먼저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뒤로 가서 제 마지막 쪽에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그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뚠뚠님, 사실 이 질문 있잖아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하나를 선택하게 저를 입지를 좁혀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입지를 좁혀 놓으셔서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두리뭉술 할지 몰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식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거주로 딱 한 채만 산다고 한다면 서울 성북구 정릉구축 5구, 세종시 준신축 84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실거주 맞으십니까? 서울과 세종이 옆에 동네도 아니고 실거주라면서 두 개를 한다? 실거주라고 말씀하시지만 약간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는 투자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거주라면 지역을 이렇게 벌려놓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조금 좀 틀릴 수 있겠다, 틀어졌겠다, 또는 다른 목적이나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실 수 있겠다라기 때문에 정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실거주 딱 한 채로 산다고 한다면 뚠뚠님이 살고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자, 침체장 때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같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저도 침체장 상황을 더 많이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쪽을 궁금해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침체장이 되면 말 그대로 침체장. 당연히 집값이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집값이 안 올라가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상승장에 여러분들이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또는 투자로 뭐 경매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현저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져서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먼 데는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주변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을 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시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그 동네에서 어디 쪽에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북구와 세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되기가 참 어렵죠. 이거는 시험 치는 사람이나 맞힐 수 있는 정도 수준일 것 같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비교는요. 비교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유사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유사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틀리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신점 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로 딱 한 채만 산다고 하면서 두 개를 정하셨지만 정해놓은 이 기준이 조금 틀리다. 조금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처에서 찾아라. 근처에서 실수요자들이 또는 뭐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결국에는 오르게 돼 있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나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투자 수익을 나중에 확정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침체장에 관련된 부분들 그때 시장 분위기를 너무 몰라서 가끔 보면은 이제 상승장의 분위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가 또 자료를 찾고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또는 강의든 뭐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침체에 관련된 부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좀 두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오래전부터 과거에 특히 이제 2008년부터 2014년 이전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많이 알겠죠. 이제 그런 때 분위기가 어떻게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침체장이나 이런 흐름 때는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런 투자가 굉장히 유행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질문 속에서 제가 느낀 감정이 와, 지금까지도 상승장에 급등하던 시절의 투자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게 조금 아닌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들 투자는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주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준비한 기사 중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던 기사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월세 상승 기사를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월세가 왜 상승하는지 있잖아요. 월세가 왜 상승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지금은 집 사면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는 초보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니까 차라리 월세 사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세 상승 기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최근 몇 주도 아니죠. 일주일 동안 여기 색깔이 바뀐 게 없죠. 보게 되면 갑자기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일단은 집주인들은요, 전세로 집을 돌리고 있는데 안 팔리죠? 안 나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월세가 조금 더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서 월세가 품귀가 되기도 하고, 월세만 찾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고액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 역대 최대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이건 소형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형 아파트일 거예요. 자, 그럼 소형 아파트가 월세가 100만 원이다. 여러분들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세가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요, 아까 제가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슨 규제 완화 같은 대책이 나왔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유리하게 됐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처가 바뀌고 월세 상승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월세 상승이 나타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월세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시장 환경 때문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7%, 8%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월세를 받자. 월세를 하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월세를 하는 게 맞는데 고액 월세가 인기가 된다? 그러면서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이 역대 최대다? 자,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월세 상승이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월세도 어느 정도의 상황이 닥치게 될 겁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못 사겠다라고 해서 주춤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월세도 상승이 이렇게 되게 된다면 주춤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전세 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죠? 근데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 상승이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왜? 일단 한국은행에도 3.5% 얘기를 했고요. 그럼 0.5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예전처럼 막 올라갈 때와 다르게 올라가는 게 상방이 조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전세 자금 대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상방이 보일 거고요. 그럼 월세라는 것들이 올라가면서 바뀌게 되면 전세로 움직이기가 될 거고요. 전세가 움직이게 되게 되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그거는 너무 먼 미래이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첫 번째 포인트가 월세 상승이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가 월세 상승인데 지금 월세 상승 기사가 이번 주 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전세 가격, 그다음에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상승이 멈춤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다시 전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상황이면 다시 매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바로 다음번에 투자처를 얘기하거나 바로 다음번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수가 방향성이 항상 많이 맞아왔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되면 하나를 보고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와 유사한 또는 엮일 수 있는 또 다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음 투자처를 찾는다는 거죠. 월세 상승 기사는 분명한 거는 1차적으로 오피스텔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상가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왜?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금리가 높아도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단기적으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수익형 투자 물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가격대가 소형 아파트 중에서 월세 싼 것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 이후에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 그다음에 매매 가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러브 지니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5년 이상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래저래 고민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 책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락한다는 얘기에 천착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갖고 빠진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투자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다,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투자처를 바꾼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 심지어장에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형 투자가 유행한다, 경매가 유행한다, 기타 전세 갭 투자가 유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열심히 투자처를 바꾸고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이사 거래 중 신축 아파트 거래 비중이 9%에 불과하다고 그러고요. 거래 절벽 속에서 6억 이하 아파트만 인기가 있다. 그나마 그것만 거래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2030 돈 많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이 4분의 1로 연끌했던 사람이 4분의 1로 줄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10km 차인데 4억이 싸다. 여기 검단을 의미하는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탈출해 간다. 즉 침체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거주할 곳, 투자할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기사에서는 월세가 올라간다. 주로 지금 여러분들 다 강남 월세, 오피스 월세 보고 있죠? 여기들이 올라가면 점점 움직이고 있으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싼 돈 주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장 후반부에 소형 아파트가 유행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소형 아파트가 유행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 상황에 맞춰서 또는 지금 나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게 되면 월세 가격이 올라서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 밀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생각외로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 결국 가격이 싼 곳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패턴이 지금 신문기사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사이먼 리님이 전세보다는 금매로 가지 않을까요? 무주택자들은 디딤돌 등 전세 대출보다 금리가 더 싸서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지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LTV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전세보다는 금매로 가겠죠. 이런 환경들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끼 이긴 거북님이 질문하신 거 한번 볼게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실거주 한 채를 연끌해서 매수한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주택으로 전세 투자를 한 사람들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요. 왜 다들 큰일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장과 이번 장의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지난 장에는 여러분들이, 전세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들을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빌리든지 친척한테 빌리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있긴 있었어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는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얻어서 전세를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거기다 금리 빌린 만큼 돈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워낙 금리가 많이 올라감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이 대중화가 돼버렸죠. 대중화가 돼버리고, 원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장에는 1금융권에서는 판매하던 상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1금융권들에서 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전세를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서 금리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더더구나 실거주 하신 분들보다 전세자금 대출, 담보대출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조금 더 높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1금융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시장에 뛰어든 게 지난장 후반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올 하반기에 전세 대란, 전세난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됐던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전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차라리 월세가 난 거기 때문에 월세로 영향을 받는, 월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세난 생긴다며 니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린 거는 맞지만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게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 또 시장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다. 환경이 달라지고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상승기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많은 분들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은 곳들이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상승하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지금 우리가 본 기간은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을 하기에는 흔히 말하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장이 이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흰겨루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일지 하락으로 기미를 보일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자꾸 판단해서 움직이려고 한다?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 하반기와 내년 초쯤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조금 뭔가가 뚜렷해질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몰랐던 이후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던 누군가 얘기해 준 걸 들으면서 조금 더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방향성이 보일 때 아마 이 부동산 노포를 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보이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끌하신 분들은 당분간 되게 힘드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벌써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러한 현상이고 이러한 현상들을 예전에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포지션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투자 포지션은 지금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부동산 노포 10월 13일인가요? 오늘 목요일 날 12시에 제가 부동산 노포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사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지런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또 그 내용을 좀 몇 개는 또 선별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라이브로 채팅하면서 보면서 말씀드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흔들리는 시장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12시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